안녕하세요. 영상 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보다 보니까 많이 생각이 드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을 할 일이 많지 않아요. 지금 요 장면들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동자가 보통 까매요. 눈동자에 대한 어떤 인식 같은 게 되게 약합니다. 그냥 의뢰 눈동자는 까만 거 아니야? 얘네들은 눈동자 색깔과 머리 색깔의 바운더리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넓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쓰거든요. 뭐 보니까 어떤 개인 캐릭터를 묘사할 때 눈동자 색깔도 쟤네들은 많이 언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다니엘 크레이그 같은 경우는 되게 벽안이라고 하죠. 파란 눈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봤을 때는 이 정도로 파란 눈이 확 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해외 컬러리스트들이 이제 작업한 것들을 보니까 이 눈동자의 색을 살리기 위한 작업들을 많이 진행하더라고요. 이 영화를 보면서 중간중간에 굉장히 유독 그 눈동자 색깔이 되게 잘 보이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런 장면들은 따로 분리를 해서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이게 어떤 장면에서는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보여요. 지금 같은 경우도 뭐 대비가 밝은 곳에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딱 보이지 않는 걸 수도 있는데 클로즈업 일부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그 파란 눈이 잘 보입니다. 지금 3분할선에서는 교차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금분할선에서는 교차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차점과 교차점의 사이가 훨씬 3분할선에 비해서 황금 비율이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눈을 많이 안 움직여도 돼요. 상대적으로 액션 영화임에도 산만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액션 영화 중에 시선 처리를 잘 못하는 영화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미지에서 내가 봐야 될 곳이 꽤 많아서 되게 피곤해져요. 눈을 엄청 굴리다 보면 막 피곤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옛날에 트랜스포머 3부터 트랜스포머 시리즈 같은 경우는 중간에 보다 보면 봐야 할 곳이 좀 산만하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보고 나면 편집도 되게 이렇게 잡았다 풀었다가 하는 이런 완급 조절이 있어야 되는데 트랜스포머 3부터는 정말 주구장창 깨부수잖아요. 쉬는 타이밍 없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피곤한 것도 있었는데 문제는 눈도 너무 많이 움직여야 돼. 피곤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는데 스카이폴 같은 경우는 보고 있으면서 그런 느낌이 좀 덜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 황금 분할을 지키다 보니까 내가 움직이는 눈의 폭이 좁아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긴 해봅니다. 저는 그런 요인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그 외에 이제 개별 그림에서 되게 예뻤던 그림들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에 따라서 색감을 다르게 쓰는 거는 뭐 영상 작업에서 굉장히 흔한 일이지만 색감 면에서 저는 꽤 재밌었어요. 지금 여기는 지금 죽을 똥살똥 하거든요. 둘이서 막 죽지 못해가지고 기차 위에서 하는 씬 중에 진짜 좀 격하게 싸운 것 같아요. 되게 위험해 보일 정도로 격하게 싸워가지고 보면서 야 되게 고생했겠다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크게 세 가지의 장면이 한 시간에서 교차합니다. 제임스 본드와 이 악당 둘이 싸우고 있는 시선이 있고요. 이걸 바라보고 있는 이제 머니penny 시점이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은 M이 있는 영국 그 본부의 이제 시점이 있죠. 요 세 가지가 묘하게 약간씩 달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머니펜이랑 그 제임스 본드는 기본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고 M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요 공간 차이가 제일 심하지만 요 앞에 있는 것들도 머니펜이가 이 망원경으로 보는 이 시점과 그냥 요 밖의 색감은 보시면 좀 차이가 있죠. 약간 더 어두워지는 듯하면서 게다가 이제 비네팅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채도가 더 높다고 해야 될까요? 채도가 높다기보다는 약간 붉은 쪽으로 갔다고 해야 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 이렇게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보시면서 그 공간 안에서 지금 볼 수 있는 요 조금만 다른 공간에서 느껴지는 차이 이런 것들도 이 이야기가 급박하게 흘러가는 데에 어떤 긴장감을 주는 요인으로 되게 크게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 머니페니와 이 M의 대화, 뭐 제임스 본드는 아무것도 모르고 서로 열심히 치고받고 있고 요 둘 사이의 대화가 이제 여기서 긴장감을 주는 요소잖아요. 현장에 없어서 현장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M이 있는 공간은 중립적이고 혹은 좀 차갑게 표현이 되고요.
지금 뭐 죽을똥살똥 싸우고 있는 머니페니 쪽은 당연히 이제 햇빛 아래 있으니까 좀 더 따뜻하게 표현이 되는데, 요거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것들도 되게 재밌었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이게 왠지 미국 영화라면 여기서 이 총 같은 데다가 굉장히 이제 틸 같은 걸 세게 집어넣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렇게 어두울 때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게 원본이고, 요게 이제 제가 지금 티를 살짝 입힌 건데, 아마 약간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같은 느낌이었다면 요런 총 같은 거 있을 때 약간 틸 같은 거를 많이 넣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요런 거 딱 보면서 일부러 이런 거를 안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었어요. 둘이 공간이 진짜 다르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죠. 지금 여기 이것도 제가 얘기를 듣다가 나온 건데, 영화에서 어떤 분이 그 질문 같은 것도 했더라고요. 영화에서는 도대체 왜 모든 그 화면들, 뭐 LCD를 포함해서 TV나 이런 것들이 파랗게 나오나요? 뭐 이런 질문을 예전에 어떤 책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이 공간 촬영을 할 때 기본적으로 텅스텐을 주로 치니까, 텅스텐에 이제 화이트를 맞추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제 기본의 5500이나 6500으로 나오는 화면들이 파랗게 보인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클리셰화가 돼서 TV나 모니터 화면들은 보통 파랗게 많이 표현이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 만약에 이 상황에서도 HMI 조명 위주로 구성을 했다면 요게 이제 일반적인 색으로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텅스텐 조명으로 치고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HMI 그냥 5600으로 쭉 찍고 실제로 요 모니터를 파랗게 놓고 찍었는지, 그런 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영화상에서 지금같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그 자신의 그냥 나름의 판단을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 실수까지 이어지는 판단을 하게 되는 이런 공간 면에서는 지금 보이시는 요 파란 모니터가 나름 좋은 하나의 좋은 요소로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특히나 이런 컷들이랑 이제 바로 뒤에 붙는 컷들이 굉장히 대비가 이제 심하게 일어나면서 죽을 똥 살똥하는 그 제임스 본드와 약간은 그냥 쏴 막 이렇게 하고 있는 M과 그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머니pen이, 요런 구도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야기해보고 싶은 씬은 이제 상하이의 씬인데, 블루랑 사이안 사이를 오가면서 이제 나오는 네온 사인 같은 공간에서 벌어진 격투죠. 인터뷰 이야기를 찾아보니까 원래는 뭐 실제로 상하이에서 찍었나, 어쨌든 이런 것들을 실제로 찍긴 찍었는데, 지금 요 격투하는 요 안쪽 씬은 세트 씬이래요. 이런 뒤에 네온 사인이 되게 잘 보이는 이런 공간을 실제로 찾기가 어려워서 나중에는 저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따로. 본 시리즈랑 되게 많이 대비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본 시리즈 같은 경우는 액션이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그 컷을 되게 잘게 잘라가지고 이 공간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보이긴 보이는데 좀 그렇게 막 엄청 잘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알듯 말듯 이 공간 구조를 알듯 말듯하게 보여주면서 싸워요. 물론 그 와중에 이제 아예 그거 공간이 어딘지가 모르게 만드는 영화들보다는 훨씬 더 그 공간 이해도를 높여주면서 액션도 되게 잘 보이는 편입니다만, 거기서도 이제 뭐 되게 액션이 좀 파닥파닥하다고 해야 되나요? 되게 짧게 탁탁 끊어치는 느낌이면, 요 스카이폴에서는 컷 자체도 좀 길게 쓰기도 했고 되게 묵직하게 싸우는 느낌이 나요. 정확하게 어느 공간에서 얘들이 아예 어떻게 싸운다, 그 지난 영화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좀 클래시컬한 그런 액션 장면들을 좀 지향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액션 자체는 되게 투박한데 그 뒤에 되게 큰 광원이 있고, 이런 백라이트 상황에서 실루엣으로 이렇게 싸우는 장면을 놓고 만들어주니까 어떻게 보면 좀 클래식하게 끌고 가는 거에서도 어색하지 않게 되게 멋있게 멋진 장면들이 나온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기껏 푸른 쪽으로 엄청나게 이미지를 몰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는 곳은 굉장히 거의, 이렇게 보니까 거의 보색이네요. 거의 보색에 가까운 마카오,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장면들이 참 대단하면서 만들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와서 보면은 되게 멋있죠. 되게 멋있는데, 예를 들어 저라면 여기서 얼굴을 조금 더 밝혀주고 싶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 것들도 이런 식의 표현도 있다. 의도적으로 제임스 본드가 있다라는 것만 알리면 되지, 뭐 굳이 제임스 본드의 얼굴을 꼭 밝혀서 뭐 도드라지게 해야겠냐,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는 그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인공이 어떻게 보면 정면이 딱 드러나는 그런 장면에서 주인공의 얼굴을
굳이 밝히지 않는, 물론 뭐 이것도 후반작에서 약간 밝혔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어두워서 역광이라서. 예를 들어 해본다면 이런 느낌이겠죠. 대략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뭐 아니 이 정도까지만 밝혀놔도, 채도가 좀 너무 오르니까 채도는 살짝 떨구겠습니다. 네. 지금 요 정도까지 밝혀놔도 사실은 이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근데 요런 것들을 보면은, 요런 작업들을 할 때 이제 작업자나 혹은 컬러리스트나 촬영 감독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걸 한 번 더 고민하게 해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아마 저라면 밝혔을 것 같아요. 너무 어둡다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공간에서 그냥 나온 김에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영화가 아까 제가 앞서서 007 시리즈에서 하던 건 안 했고 안 하던 건 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007 시리즈의 50주년을 맞이해서 만드는 영화라, 이 영화에서는 공식적으로 본드 마티니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것도 좀 신기했어요. 그래도 제임스 본드 하면 이제 본드 마티니를 먹는 장면들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여기서는 바텐더가 흔들어요. 계속 쉐이킹을 하고 이 차가운 글라스에다가 담아주는데 그냥 퍼펙트라고 말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앞에 주문하는 장면도 없고요. 뭐 그 심지어 컵 뭐 이렇게 막 맛있게 마시는 장면도 별게 없어요. 술 같은 경우 계속 둘이 떠들기만 하고. 그럼에도 이제 본드 마티니 하면은 워낙에 상징성 있는 장면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아예 버리기는 뭐하고, 그렇다고 그냥 대놓고 보여주기에는 우리는 기존의 제임스 본드랑 좀 달라, 뭐 기존의 다른 007 영화들이랑은 달라,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는지 의도적으로 좀 축소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나름 재밌기도 하면서 좀 아쉽긴 해요. 나름 이 본드 마티니 주문하는 장면이 멋있다고 생각하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제임스 본드 시리즈는 이렇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뭐 때로는 흥하고 때로는 망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스카이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대박 히트를 친, 뭐 10억 달러 넘게 벌었다고 하죠. 대박을 친 영화였고, 50주년이라는 설정, 컨셉에 맞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시도해봤고, 뭐 혹은 많은 것들을 빼봤고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영화를 단정지역으로 뭐를 이야기하려던 영화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저는 여기서 나중에 이제 실바가 물을 때 너는 뭐가 취미인데? 라고 했을 때, 네, 레저렉션, 부활이 취미다. 부활이 취미라고 말하는 것도 진짜 뭐라 그래야 되죠? 전 처음에 이거 딱 보면서 약간 뭐가 오글거린다 이런 생각 좀 들었었는데, 이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부활이 아닐까 싶어요. 이 영화는요, 처음에 제임스 본드가 총을 맞고 다리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한동안 약간 그 제임스 본드라는 자기의 임무를 잊고 살다가 나중에 복귀를 하면서, 제임스 본드가 그동안 이제 막 몸이 망가지고 막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다시 재임용 시험에 통과를 못하는데 그냥 M이 껴주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 마지막에는 완벽하게 자기 몫을 하면서 제임스 본드가 부활하는 것도 되게 잘 보여주고요. MI6라는 기관, 혹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걸 통해서 영국 자체가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 M이 청문회에 나가서 읽어주는 시가 있는데, 그 시가 꽤 재밌거든요. 그 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것도 MI6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뭐 한편으로는 그 자기네들이 이제 쇠락한 영국 정부가 이전에 다시 영광을 되찾고자 뭔가 부활하고자 하는 의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것들 이야기를 다 모아가지고 50주년을 맞이해서 007 시리즈 자체도 이전과 다르게 우리는 부활을 시킬 거다,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싶어요. 큐가 여기서 이 둘이 보고 있던 그림이 되게 재밌거든요. 이 둘이 보고 있던 그림이 윌리엄 터너의 작품인데, 오래된 그 전함이 낡고 퇴역할 때가 돼서 그 바지선에 이끌려서 퇴역하는 전함의 그림을 보여줘요. 근데 그것 자체가 한물간 옛날 전함이 신식 증기선에 의해서 끌려 나가는, 이제 퇴역하기 위해 끌려 나가는 그림이란 것 자체에서도, 그리고 거기에 하필이면 이제 또 있는 게 나이 먹은 제임스 본드와 완전 어린 큐죠. 그러면서 여기서 또 막 나이 타령하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 놈들이란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제 오래된 것이 꼭 나쁘진 않아, 뭐 이런 것들도, 우리 아직 MI6 되게 오래된 집단이고 뭐
문제도 많지만 우리 아직 피로어가 아직 죽지 않았어. 제임스 본드도 늙었지만 아직 죽지 않았어. 이런 것들을 같이 역설적으로 좀 보여주고자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전체적으로 부활에 대한 영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